그해 겨울 12살이었던 제가 기억하는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탁했습니다. 부모님은 먼 친척 어른의 장례식에 참석하시느라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평소 저를 챙겨주던 언니마저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넓은 집에는 저와 3살 터울의 남동생 태석이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웅웅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곡소리처럼 들려와 어린 남매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들이운 그림자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특히 안방과 작은 방 사이 복도 끝에 놓인 하얀색 자개장롱은 저에게 늘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7살 무렵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있었던 그 장롱은 실이 벗겨지고 나무가 뒤틀려 있어 밤이면 마치 상복을 입은 거대한 여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장롱문 틈새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는 것 같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막이 무서워 켜둔 텔레비전 소리마저 공허하게 느껴질 즈음 시계바늘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전화를 걸어 우리가 아직 안 자는 걸 알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태석이를 깨워 우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석이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동생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안방에 불을 끄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긴장된 어깨를 적셨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몸을 씻고 욕실에 나왔을 때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방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저와 태석이가 쓰는 방문 바로 옆 그 문제의 하얀 장롱 앞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 태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석이의 모습은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녀석은 헐렁한 흰색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급하게 입은 듯 단추가 모두 어긋나게 채워져 있어 옷깃이 흉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롱 모서리에 몸을 힘없이 기대고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킬킬거리던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태석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태석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동생의 표정은 제가 알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간은 마치 구겨진 종이처럼 잔뜩 찌푸려져 고뇌에 찬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입은 양쪽 귀에 걸릴 만큼 기괴하게 찢어져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의 범위를 넘어선 안면 근육이 파열될 듯한 억지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눈이었습니다. 눈동자에 흰저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물을 풀어넣은 듯 눈구멍 전체가 시커먼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그 깊고 어두운 2개의 구멍이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저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뇌를 지배했지만 바리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섬뜩함에 온몸에 털이 곤드섰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필사적인 합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태석이는 평소에도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니까 내가 놀라는 걸 보고 즐거워하려고 가면을 쓰거나 렌즈를 낀 걸 거야. 저는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태연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변태야. 너 안 자고 거기서 뭐하냐? 표정이 그게 뭐야? 제가 한 발짝 다가가는 순간 동생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평생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태석이가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사지를 비틀었습니다. 2 손바닥과 2 발바닥을 바닥에 밀착시킨 그 자세는
흡석 검이나 내 발 달린 짐승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람의 관절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로 팔다리가 꺾인 채 그것은 방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쇠소쇠쇠 잠옷자락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고막을 긁었습니다. 아이가 기어가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벽 틈으로 숨어들 때처럼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기민하고 징그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순식간에 열려있던 방문 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단말마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방 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문을 활짝 젖혔을 때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석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본 그 뒤틀린 잠옷이 아니라 단추가 아주 단정하게 채워진 상태로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네 발로 기어들어온 지 불과 3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온 매무새를 다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저렇게 평온하게 눕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석, 일어나.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저는 태석이의 몸을 흔들었지만 아이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옆구리를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찔러대며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평소라면 자지러지게 웃거나 짜증을 냈을 아이가 마치 시체처럼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색색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아오신 부모님께 울면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잔뿐이었습니다. 태석이 또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제 예민한 사춘기의 환각으로 치부된 채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살이 된 저는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마음 한구석에 구겨 넣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장로 앞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한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스스 답답. 저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한복판, 소파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키가 자란, 이제는 제법 청소년 티가 나는 태석이었습니다. 녀석은 2년 전 그날 밤처럼 손과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척추가 기이하게 솟아오르고 고개는 바닥을 향해 꺾인 채 마치 먹이를 찾는 거대한 곤충처럼 거실 바닥을 훑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2년 전에 무력했던 공포 대신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내 동생이 혹은 내 동생의 몸을 빌린 저것이 우리 가족을 기만하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가 용기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야, 이태석! 저는 고함을 치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어다니던 태석이가 멈칫하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입은 여전히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웃음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바닥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그 기괴한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웃고만 있는 그 모습에 저는 반대쪽 뺨을 더 세게 후려가겠습니다. 정신 차려. 그만하라고. 제 고함과 따귀 소리에 안방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뛰쳐나오셨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석이는 바닥에 네 발로 엎드린 채 한쪽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빠가 달려와 태석이를 흔들었지만
녀석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태석이를 데리고 대학 병원 수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은 몽유병, 즉 심각할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태석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거실로 기어나오는 횟수는 잦아졌고, 그때마다 태석이의 몸에서는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저주라고. 잠다 못한 저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께 고함을 지르다시피 말했습니다. 저 장롱 때문이야. 저 하얀 장롱 버려야 해. 태석이가 밤마다 저기 앞에서 시작한다고. 냄새도 저기서 나고 저게 태석이를 홀린 거라고.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하셨을 부모님도 약도 듣지 않는 아들의 기괴한 증상에 지칠 대로 지쳐 계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부모님은 제 성화에 못 이겨 대형 폐기물 업체를 불렀습니다. 건장한 인부 2명이 장롱을 들어 올리는데 텅 빈 나무 장롱이 마치 쇳덩이처럼 무겁다며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장롱이 현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태석이의 몽유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태설이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았던 전 주인 아주머니인 듯했습니다. 네, 사모님. 다름이 아니라 안방 옆 복도에 있던 하얀색 자개장롱 기억하시죠? 네, 그거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던 건지.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의 대답을 듣고는 얼굴이 청백하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여자도 모른대. 그 장롱 자기들이 이사 올 때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있었대. 그 전 주인도 그 전 주인도 아무도 그 장롱을 산 사람이 없대. 다들 그냥 원래 집에 있던 거라고만 생각하고 썼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오래된 하얀 장롱은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버린 그날 장롱은 또 다른 누군가의 집 앞으로 흘러가 그 시커먼 눈동자를 굴리며 새로운 숙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태석이는 이제 편안히 잠들지만 저는 여전히 길가에 버려진 하얀 가구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곤 합니다.